자, 이제 교재는 페이지는 제가 111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페이지는 111로 쓰고 제목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하겠는데 하기 전에 우리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에 중요해서 다시 한 번만 저당의 상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당의 상환 방법. 저당의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돈 빌리고 갚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쭉 놓고 비교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융자 기간인데요. 정확하게 융자 기간을 15년이라고 가정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 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만 모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원리금의 단위는 원입니다. 매 기간 갚아야 될 금액이 똑같은 거, 원리금이 똑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당상수를 이야기하면서 돈 빌리고 갚을 때 저당상수를 쓴다 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을 항상 전제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체 융자 기간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원금 균등 상환 방법도 여기다 그려보고 싶은데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이렇게 원리금 균등보다 좀 앞쪽을 지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올라간 삼각형보다 쏙 들어간 삼각형이 좀 크게 그려줘야 됩니다. 전체 원리금에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을 놓고 볼 때 좀 이따 비교해 보면 원리금 균등이 크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금 균등 상환 방법.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초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후기라고 한번 해보면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더 큰 게 뭐냐라고 물으면 원금 균등이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원금 균등이 더 크다. 초창기에 많이 갚는 거예요. 점차 갚아가는 금액이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금 균등이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크다. 그 말은 대출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더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원금 회수가 빠르다는 말은 원금 회수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 크기를 말하면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은 이렇다.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 잔액이 더 적습니다. 대출 잔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곱하는데 이자도 얘가 더 작습니다. 얘보다는 이자가 작다. 대출 잔액이 작기 때문에 이자도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자 부담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누적 원리금 상환액, 여기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뭐냐면 원리금 상환액 매 기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전부 더한 거. 그랬을 때 요 사각형 면적을 살짝 한번 표시해 보면 이렇게 사각형 면적, 요거 누적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균등의 누적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의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요겁니다. 그러면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어느 게 더 작으냐? 원금 균등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원리금 균등의 경우는 요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 더 크고 원금 균등이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작다. 이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체증식도 같이 넣어보자는 거죠. 체증식.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갚아가는 금액이 적고 뒤로 갈수록 갚아가는 금액이 점차 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건 체증식 융자금 상환 방법이다. 체증식 융자금 상환 방법의 경우는
누구에게 유리한가? 당연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젊은 저소득층입니다. 젊은 저소득층들에게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갚고 점차 갚아가는 금액이 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갚아가는 금액도 늘어가는 방식. 그래서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들은 젊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에는 갚아가는 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상환의 크기, 초기의 부담의 크기를 말하시오. 그러면 체증식이 제일 작습니다.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 체증식이 제일 작고 중간에 원리금. 대출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 측면에서 제일 안전한 건 원금 균등이 제일 안전하고 체증식이 제일 불리합니다. 원금 회수 측면에서 제일 위험하죠. 제일 차입자가 조금 같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을 보게 되면 대출 잔액 크기는 이렇습니다. 얘가 대출 잔액이 제일 작습니다. 얘가 대출 잔액이 제일 큽니다. 중간에 원리금입니다. 그 말은 이자 부담도 얘가 제일 이자 부담이 작고 얘가 이자 부담이 제일 크고 중간에 원리금. 그럼 누적 원리금 상환액 크기 순서를 말하셔도 이 순서가 됩니다.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얘가 제일 큽니다. 얘가 제일 작습니다. 중간에 원리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만 균등합니다. 이자가 점차 줍니다. 얘도 이자가 줍니다. 이자가 준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는 시험에 나왔을 때 대출 금액과 대출 조건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주로 얘네 둘을 비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뜻, 그리고 우리가 저당상수를 가정할 때는 어느 것을 전제한다? 원리금 균등을 전제한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돈 빌리고 갚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통 원리금 균등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프로젝트 금융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금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프로젝트 금융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부르는 저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틀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나 어떤 사업주가 사업 구상을 했는데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상가를 짓는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상가를 짓는 프로젝트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한테 사업 브리핑을 한 겁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 브리핑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사업성 평가기관에 사업성 평가를 의뢰해 봤습니다. 이 사업성을 평가는 사업성 평가기관에 사업성 평가를 의뢰한 겁니다. 이 금융기관이. 그랬더니 사업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한 거죠. 서울의 대형 테마상가를, 명동의 대형 테마상가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 회사는 건물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는 실체상 회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특수법인 형태로서 프로젝트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관해 가장 잘하는 얘를 사업주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사업주로 얘를 이렇게 참여시키는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서 얘가 도산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도산한다 하더라도 저 프로젝트 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자금을 대출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대출할 때 대출하기 전에 이 사업주한테 먼저 당연히 얘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얘가 도산할 경우는 사업권 포기하겠다는 각서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업주를 선정해서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주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업주가
도산할 경우는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고 돈도 얘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얘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는 거예요. 자금 대출하기 전에 만약에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사가 있을 겁니다. 시공사하고도 별도로 각서를 받습니다. 예컨대 얘가 시공사다. 그럼 시공사하고 건설 계약을 체결합니다.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데 반드시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보증이 들어가줘야 자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얘도 도산할 경우는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신용보안기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채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신용보안기관의 보증이 함께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비로소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대출을 얘는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니까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사업주나 시공사에게 돈을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탁회사 등의 자금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 따라서 별도로 자금 관리는 별도로 한다. 자금 관리는 위탁 계좌에 의해서 자금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별도로 합니다. 보통 어디에 맡기냐면 신탁회사 같은 데 맡깁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금 관리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탁 계좌에 의해서 자금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위탁 계좌에 의해서 자금 관리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 회사가 대표적인 예가 그 신탁회사한테 자금을 맡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제가 그냥 요거를 자금 관리지만 신탁회사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신탁회사에게 뭘 맡기냐면 자금 관리를 위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 관리를 위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우선? 공사비가 우선입니다. 공사비가 가장 우선 하도록.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잖아요. 진짜 많은 수익을 걷어가는 거죠. 진짜 많은 수익을 걷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얘는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부동산 담보가 아니다. 사업성이 담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죠. 부동산 담보가 아니다. 그럼 뭐냐? 사업성이 담보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사업성이 담보가 된다는 거.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원래 만기가 됐을 때 만기가 되면 야, 돈 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구라고 해요. 근데 민법에서 소구란 말은 소를 제기함. 그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소구는 여기서 상환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니까 나중에 야, 너 돈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소구금융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건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이게 비상환 청구금융이거든요. 요건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얘나 얘한테 담보와 보증을 요구해. 현실적으로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 돈 달라 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라고 말해요.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고 한다.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그래서 딱 두 개는 기초과정에서 기억해 놓으십시오.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의 담보다. 그리고 비소구금융, 비상환 청구금융이 이론적인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요건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다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저당이란 말과 역저당이란 말이 있는데 저당과 역저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우리 저당이다. 그리고 역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조가 저당은 뭐고 역저당은 뭔지. 저당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모기지. 그 저당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A라는 은행이 있다. 감을 잡아보세요.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살려고 돈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돈으로 1억 원을 딱 빌렸어요. 목돈으로 빌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원금 이자 나눠서 푼돈으로 갚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저당이에요. 주로 이 사람은 젊은 층이다. 소득은 있다. 그러나 주택은 없다. 이 돈 뭐 하려고 빌리는 건데? 집 살려고. 주택 구입 자금이다. 이게 저당. 근데 역저당은 뭐냐? 이거 뒤집은 거. 뒤집을 때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는 거 아니고 은행하고 갑하고 위치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A은행. 뒤집으려 했더니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고요. 은행과 갑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갑이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딱 집 한 채 있고 마땅한 소득은 없어. 근데 마땅한 소득은 없고 집 한 채 있으니 어떻게 한다?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푼돈으로 자금 대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상 떠나면 이 집 팔아서 목돈으로 갚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주택연금제도가 역저당 제도인데 여하튼 주로 고령층이다. 우린 딸리 역저당 헷갈리게 하지 말고 가장 시험에 나오는 주택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고령층. 소득은 없다. 그런데 주택은 있더라.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이게 대표적인 역저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연금이 역저당에 속해. 역저당은 다 주택연금은 아니고 대표적인 역저당은 원래 세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연금저당, 두 번째는 매후 환대차, 세 번째는 생애권 거래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애권 거래는 없고 매후 환대차는 상업용 부동산에 쓰는 거고 역연금저당의 대표적인 예가 주택연금 제도여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주택연금을 가지고 역저당의 예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렇게 뒤집어주면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 그래서 역저당이다. 그래서 푼돈으로 대출받고 목돈으로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가 얘한테 적금 불입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기 때 적금 타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당이 있고 역저당이 있다는 것 말뜻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저당의 유동화와 증권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금융기관이 얘한테 1억 원을 빌려줬거든요. 융자기간이 10년이래요. 5% 고정금리로 빌려줬대요. 돈이 묶였네? 10년간 묶이죠. 지난 시간에 돈이 묶이는 위험을 뭐라고 그랬죠? 유동성 위험. 돈이 묶이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 대출기관은 대출과 동시에 유동성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출해주고 은행이 대출해주고 갚더라 밤새 생각해 봤는데 어제 빌려준 돈 도로 돌려줘.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회수했다면 유동성 위험이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은행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갑돌이 아까 돈 빌려주고 설정한 저당권을 얘를 상품처럼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현금이 들어오게 만든다면 유동성 위험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뭐다? 저당권의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예요. 또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동산 어느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이 1,000억짜리 빌딩이에요. 그러면 1,000억 내고 저 빌딩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죠. 우리 반에도 많지 않을걸? 제가 볼 때 10분 안 넘을걸? 그죠? 냈다 1,000억 이렇게 내고 살 수 있는 분. 10분 더 돼요? 10분 안 되죠? 네, 그렇단 말이죠. 1,000억 내고 냈다 1,000억 내고. 그러니까 1,000억을 내고 이걸 살 수 없다는 말은 이게 현금화가 되기가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동화하자? 이렇게 하자. 1,000억짜리를 1억 곱하기 1,000개로 쪼개자. 1,000개로. 어떻게? 주식으로. 증권하는 거예요. 얘를 증권하자는 거죠. 얘를 증권화해서 한 주당 1억이라고 한다면 한 주를 사면 1,000분의 1만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권화해서 유동화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유동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증권화, 부동산을 증권화해서 어떻게 하자? 상품처럼 유통시키자. 근데 유동화라고 하는 것이 꼭 증권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 아니니까 범주가 이렇게 유동화 범주 안에 증권화를 집어넣자. 우린 증권화를 통한 유동화란 말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론 강좌에 기본과 심화 때 계속 강조하고 뭐 다음 시간에 기초 강좌 때도 또 베이스 까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MBS입니다. MBS. 부동산 증권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뭐라고 부르는데?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린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증권화해서 유동화한다. 유동화란 유동성이 없는 걸 유동성 있게 하는 거다. 맨 위 페이지.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걸 유동화할 수 있다? 증권화를 통해서 유동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 자산의 유동화라고 할 때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 대표적인 예로 현금으로 바꿔놓는 것. 자산의 유동화라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저당권 자체를 상품처럼 유통시키는 걸 저당권의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우선 먼저 순서를 바꿔서 113페이지 저당시장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저당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당시장의 우리 유동화를 위해서 저당시장의 구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앞쪽에서 제가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금융론 앞쪽에서 중요한 거? 중요해서 다시 반복됐는데. 예? 저당의 상환 방법이 중요하다니까. 아까 저당의 상환 방법이 다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해서 다시 반복한다고 또 했잖아요. 앞쪽에서는 이게 중요해. 근데 뒤쪽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저당의 유동화 관련된 저당의 유동화 제도 있죠?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저당의 상환 방법이 중요하고 뒤쪽에서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와 함께 부동산 증권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뒤쪽에서 중요한 걸 하기 위한 또 기초를
이야기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113페이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저당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럼 저당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저당시장의 구조입니다.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좀 크게 그립시다. 갑인데 이 사람이 갑인데 주택 소유자예요. 사실은 주택 소비자인 갑은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비자라고 할 텐데 이 주택 소유자는 이 집을 아직은 안 샀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얼마냐면 1억 5천이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5천이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5천이고 1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1억 5천 주고 이 집을 지금 살려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면 이 사람이 이제 주택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돈이 필요하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 금융기관 A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A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이게 A은행이에요. A라는 은행인데 주택금융기관이라고 제가 할게요. 주택금융기관이다. 여기로부터 1억 원을 이렇게 대출받고자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현금이 갈 거예요. 현금이 가고 이쪽으로는 저당권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것이다. 자, 또 하나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권한이 당연히 돈 빌려줬으니까 얘는 원금이자 받겠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리금 수취권 그래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부분을 1차 저당시장이다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1차 저당시장이다라고 불러요. 이 부분이 1차 저당시장이다. 주택 자금 대출 시장 1차 저당시장입니다.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융기관은 대출 자금을 100억 원을 조성했다고 편의상 얘기해 볼까요? 자,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 100억 원 자금 중에서 갑돌이 같은 사람에게 1억 원을 대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돌이 같은 사람 몇 명에게 대출할 수 있게요? 일부러 제가 숫자 이렇게 한 건데 계산하기 편하라고. 몇 명에게 자금 대출할 수 있게요? 네, 100명에게. 그리고 이자율이 5%라고 해봐요. 그럼 이자 수입이 얼마게요? 계산하기 편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100을 기준으로 5억 그죠? 네, 5억. 그러면 금융기관은 대출과 동시에 무슨 위험에 딱 빠지냐면 돈이 묶이는 10년간 돈이 묶이는 위험.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죠? 유동성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이 있어요. 5% 고정금리로 자금을 대출했는데 시장금리가 5.1%가 돼버린 거야. 이자율이 5.1%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여기서 시장 이자율은 지금 은행 가면 대출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출 이자율이 뭐냐면 대출자하고 차입자하고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자율이란 말할 때 다 그냥 이자율 이렇게 말하면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율.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대출 계약을 내가 딱 하면 그게 대출 이자율 명칭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지금 은행 가면 대출받을 수 있는 이자율. 그게 바로 시장 이자율이고 그래서 내가 계약서 서명을 하면 그 명칭은 똑같은 말이지만 대출 이자율을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5.1%가 돼버렸어. 얘가 돈을 어제 5% 빌려줬는데 오늘 5.1% 됐네. 그러면 0.1%포인트만큼 금리차 손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걸 금리 위험이라 그래요. 따라서 얘는 금리 위험도 같이 따라와요. 그랬더니 어떤 순박한 청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럼 뭐 하려고 돈 빌려주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수익 나거든요.
위험 없이 수익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두 가지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저 두 가지 위험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1차 저당시장은 일단 대출과 동시에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저당권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해서 적어도 기본 이론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심화 때쯤 조금쯤 이해가 돼요. 일단 1차 저당시장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저당 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또는 설정되는 시장이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민법에서 이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배우십니다.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저당채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저당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개론이 먼저 앞서서 잠깐만 이야기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운다고요? 어디서? 민법 시간에 배운다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서 저당채권이 즉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민법 시간에 배울 거니까 저당채권이 뭔가요? 개론 시간에 아직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요. 저당권 부분을. 그런데 적어도 물론 심화가쯤 가야 잘 배우지만 그래도 기본쯤 가고 나면 뭔 얘기인지 가면 온단 말이에요. 자, 놔두시고. 그래도 이런 명칭들을 다 이야기는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차 저당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이라는 게 뭐냐? 이 주택금융기관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따박따박 원금이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금이자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위험들이 좀 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유동성 위험이 있고 금리차가 심하면 금리 위험도 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을 유동화한다. 어떻게 유동화하느냐? 여기 유동화를 담당하는 중개기관. 우리는 얘가 유동화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입니다. 이 유동화 중개기관이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불러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얘는 실체상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유동하는데 여하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뭐를 넘기느냐. 저당권은 얘가 보유하고 저당권에 따르는 피담보 채권을 매각하는 거예요. 얘를 넘기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을 매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저당권 그 자체를 사고 팔고 해요. 우리는 저당권 자체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요걸 통해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당권의 양도라는 것도 민법 시간에 앞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이 피담보 채권을 통한 양도예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채권을 매각했네. 자, 그럼 채권을 매각했어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런 채권을 기초로 해서 일반적인 투자자가 살 수 있도록 걔를 잘 이쁘게 포장을 해. 상품으로 만들어. 그래서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뭐를 사느냐? 요거를 기초로 해서 만든 상품의 이름이 뭐냐면 MBS예요. MBS. MBS를 발행하는데 그 MBS를 우리가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MBS를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팔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이걸 사. 왜냐하면 수익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사면 현금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100억만큼 발행했으면 100억만큼이 들어가요. 그럼 얘를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네.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위험이 해소됐어요? 일단 유동성 위험이 해소됐죠. 그리고 이 돈을 다시 5.1%로 빌려줘. 그럼 금리 위험도 해소되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2차 저당시장이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2차 저당시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초과정에서는 한 번에 완벽하게 저 체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체계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2개월이면 돼. 공인중개사 시험. 그렇잖아요? 기초과정에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 과정은 2개월이면 되지. 무슨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하냐고. 근데 이 과정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에듀윌의 합격 허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2개월 갖고는 택도 없다. 2개월 처음에는 용어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기초과정은 용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뭔가 그것만 아시면 돼. 우선.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심화를 거쳐가면서 전 과목들의 베이스가 쌓이면 기초가 배경지식이 쌓이면 더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여하튼 2차 저당 시장에서는 뭐냐?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저당권이 유동화된다. 그걸 저당의 유동화라고 줄여 말합니다. 이때 형성됐던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실제상의 회사를 통해서 하지만 미국은 SPC라고 하는 특별 목적 회사. 요거는 스페셜입니다. 요거는 목적이라는 퍼포스라는 의미고 회사를 의미하죠. 그러면 특별 목적 회사 또는 특수 목적 회사.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데 자산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목적 회사인데 얘가 뭐다? 명목회사, 명목상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우리는 명목상 회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미국은 누가? 금융기관이 직접 SPC를 설립을 해.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금융기관은 고유 업무가 아니거든 그거.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MBS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명목상 회사는 이런 서류상 회사는 실체상 회사에 비해서 이런 서류상 회사의 장점은 설립도 쉽고 관리도 편하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서류상 회사를 통해서 MBS 발행해. 그 대신 신뢰성이 있어야 돼. 발행하는 데가. 미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은행의 규모도 아주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MBS 제도를 저당의 유동화 제도를 도입했던 게 언제 도입했냐면 외환위기, IMF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 선진금융국법이라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 97년 대선 때 12월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98년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그리고 실제 99년에 실체상 회사가 만들어져요. 이것의 전신이 만들어진다고. 2004년에 주택신용보증기금과 통합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러한 어수선하고 실제 은행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공사 형태로서 실체상 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로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우리는 MBS 발행해. 근데 SPC는 우리나라는 없나? 아니, 우리나라도 금융기관들이 SPC를 통해서 MBS 말고 다른 자산, 다른 증권 발행을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고 기본 심화하면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우리는 1차 저당시장이다라고 해요. 1차 저당시장의 핵심은 저당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2차 저당시장의 핵심은 이때 설정됐던 저당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100억을 조성해서 100억을. 그래서 1차 100명에게 자금 대출했어요. 그런데 은행 앞에 줄 쓴 사람들을 딱 봤더니 선착순이 아니라 갚을 능력 순으로 줄을 세웠어. 갚을 능력 순으로 줄을 세웠는데 1000명이 서 있네. 그런데 1억씩 몇 명에게 자금 대출하면 끝이라고요? 100명에게. 그럼 나머지 900명은 더 못 빌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1차 당시만 있을 때는 돈 빌리기가 진짜 힘들었고 은행 문턱이 높았어요. 그런데 2차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자, 1차 1번부터 100번까지 돈 빌려주고 유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01번부터 200번까지 돈을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 돈 들어오면 갖고. 다만 5.1% 이렇게 되겠죠. 유동화를 또 해. 그래? 그러면 또 돈 대출했으니까 저당권 또 설정됐죠. 또 유동화해. 그러면 다시 201번부터 300번까지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자금 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은행에 돈 빌리기가 쉬워진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도 돈 빌리기가 쉬웠다? 바로 2차 저당시장이 만들어진 이후 2000년대 들어서예요. 2000년 이전만 가더라도요. 은행 돈 빌리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2차 저당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돈 빌려주기가 쉬워진 거죠. 그래서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러분 봐봐요. 여기가 5%니까 1억 빌려줬고 5% 100명에 빌려주면 얘는 5억 수익을 낸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동화 이루어져서 MBS의 수익률이 만약에 6% 해봐. 그럼 여기서 5억 벌어서 여기서 6억 지급해야 되는데 유동화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률이 대출이자율이 5%면 여기에서 MBS의 수익률은 그보다 더 낮아야 돼. 4% 이래야지. 그럼 여기가 4%면 저기서 5%고 여기 4%면 유동화 될 때마다 1%포인트만큼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1억씩.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유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1차 대출 시장에서의 대출이자율과 MBS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제가 더 높아야 돼. 그래야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까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산다는 말은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자는 언제나 투자할 때 그 해당 투자 대상에서의 기대 수익률, 그걸 MBS의 기대 수익률 줄여서 MBS 수익률이라고 해볼까요? 이놈하고 우리 여러분 투자론에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하고 무엇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죠? 언제나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MBS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MBS의 기대 수익률이 크거나 같아야 투자하겠죠. 자, 그럼 투자자는 이래서 얘를 샀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MBS의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우리 고약이 살짝 이제 113페이지 위로 가보자고요. 위로 가보면 저당 유동화의 기능과 전제 조건입니다. 밑줄 긋지 말고 봐요. 1번 저당의 유동화는 주택금융과 같은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2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안이 또 하나 생기는 거고 3번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보다 적은 재원 100억 원 가지고 보다 많은 자금의 차입자들에게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4번에 이러한 저당의 유동화는 자본시장이 침체됐을 때 우리 IMF 당시 같이 말이죠. 자금 흐름이 왜곡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도 하는데 5번에 저당 대부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저당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 이게 MBS의 수익률이라면 자 저당 수익률 밑에다 MBS 수익률 써봐요. MBS의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저당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개략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끝났느냐? 아니요. 우리는 틀만 얘기한 거야.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본격적으로 살붙이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할 거고 다음 시간에도 할 거지만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심화 강의 때쯤 되면 상당히 깊은 데까지 이 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 강좌 때 내가 요거 한 30% 이해한 것 같아. 넘어가세요. 기본 강좌쯤 가면 50% 60% 이해할 거고 심화 때 가면 80% 이상 내용을 이해하시게 될 거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 갈 거예요. 따라서 저당시장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당시장의 구조 이것을 반복하면서 114페이지 주택저당증권에 들어갑니다. 이거 다루려면 저당시장의 구조가 다시 또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반복됩니다. 계속. 다음 시간은 거기서부터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다룬 내용들에서 난도가 조금 있는 거 있었어요. 다음 시간도 부동산 증권에 주택저당 증권에 보면 용어가 생소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런 용어들은 계속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반복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 상황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강으로가 좀 해야 되는데, 인강 좀 계속해서 반복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강좌는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3번에서 5번 정도는 반복해서 듣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강의하는 데 자체가 막 버거울 만큼은 좀 그런데요. 좀만 잘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